87년 6월 항쟁, 군부 독재를 퇴진시켰던 그 이후에도 수많은 촛불 항쟁, 그리고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걸 보면 독재 정권이 예를 들어 국민들을 탄압한다, 또 계엄을 선포한다. 그 순간 한국 사람은 우리가 돼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배층에게 저항하거나 지배층을 교체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만을 일단 비교해 본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은 진짜 집단주의다. 우리주의. 집단주의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우리주의다. 일본은 가짜 집단주의다. 전체주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권이 예를 들어 국민들을 탄압한다, 또 계엄을 선포한다. 그 순간 한국 사람은 우리가 돼요. 이때는 목표가 딱 똑같아지는 거죠. 계엄을 저지해야 된다, 뭐 내란을 저지해야 된다. 우리가 됩니다, 그 순간. 그러면 바로 모여 가지고 저항을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줄기찬 저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과거부터 그랬고,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뭐 소위 역사책에 밀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다 봉기거든요. 민중봉기입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웠던. 그 봉기의 횟수나 크기나 규모가 대단하죠. 한국은 어마어마하죠. 뭐 최근 대 와서는 또 반해세 투쟁까지 하는 동학혁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만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에 맞서 싸운 4.19 혁명, 그다음에 유신 독재 반대 투쟁과 부마 항쟁, 그걸로 인제 박정희가 다시 무너진 거고, 그 이후에 광주 민중 항쟁 있었죠. 총을 들고 싸웠던.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군부 독재를 퇴진시켰던. 그 이후에도 수많은 촛불 항쟁, 그리고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기가 질려 버리는 거죠. 뭐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지배층에 대항해서.'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민중항쟁의 역사가 없습니다. 뭐 일부 있었지만 한국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배 세력 교체가 거의 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봉건 세력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양만 하더라도 봉건 세력, 봉건 지배층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제거되죠. 교체가 됩니다, 자본의 왜곡으로. 그게 인제 시민혁명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것도 없어요. 메이지 유신은 지배층 주도의 혁명이에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봉건 지배층이 자본가 계급이랑 융합을 해 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 봉건 자본주의라고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지배층 교체가 없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배층에게 저항하거나 지배층을 교체한 역사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자민당은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어요. 놀랍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미국도 그래도 좀 몇 번 교체됐는데 민주자 공화가. 일본은 계속 자민당입니다. 자, 미국도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저항력이 좀 약하죠, 전반적으로. 근데 한국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구상에서 뭐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랑스가 자기가 대혁명의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재생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봅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집을 지을 때 가옥 구조에 영향을 줬죠. 자, 일본 집들 한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방이 벽으로 쳐져 있습니다. 요새 같아요. 그리고 문 안에 이제 들어가면 밖에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가운데 불이 있죠. 거기다 불 펴 놓고 있죠. 이거 외부인들 침입을 막는 구조 아니에요, 딱 봐도? 중국도 그래요, 놀랍게도. 서양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초가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외부로부터 적을 막는 구조입니까? 여기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구조예요. 집 자체가. 쉽게 하면 경계가 별로 없어요, 박하고 안 하고. 울타리도 부자들은 그래도 재산 지키려고 쪼끔 쌓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담장이. 근데 초가집은 그냥 대충 쌀이 엮어서 해 놓기도 하고 돌 쌓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낮아요 또. 다 들여다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득 들어가서 마루에 앉아 가지고 주인한테 "이리 오시오. 물 한 잔 주시오." 해도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진짜 집단주의다.'라는 것은 거기서도 드러나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이런 거죠. 한국의 마당도 그런 용도로 쓰였죠. 바깥하고 완전히 열려서 개방돼 있어 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쪼끔 큰 마당은 항상 잔치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집에서 마당에서 하고 잔치도 거기서 하고 결혼식도 거기서 합니다. 그게 쪼끔 더 확장되면 이제 좀 넓은 마당 같은 걸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다 하죠. 그리고 그때 인제 한국 사람들이 그 마당에 다 들어와서 잔치하면서 소위 이제 잔치할 때는 지나가는 거지도 불러서 먹을 걸 주잖아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같이 나눠서 같이 살아가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폐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띤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경제 발전에도 요즘엔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 규칙, 뭐 매뉴얼 이런 걸 중시하고 전통에 얽매여 있고 혁신을 거부하고 요런 성향이 강한데, 한국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성향의 문화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 시스템은 자꾸 변해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또 새 것을 받아들이고 혁신하는 데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디지털하고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요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사회 시스템에 준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는 말이 나오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이게 상당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러니까 매뉴얼 없으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은 매뉴얼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움직여요 사람이.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 거기에 맞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위기 대응이나 이럴 때 누가 잘할까? 한국인들이 잘합니다. 융통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한국인의 인간 중심성과 일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규칙 중심성 내지는 집단 중심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인간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규칙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맞으면 버린다 이거예요. 뭐 새로운 문물 인간에게 도움되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버려. 이런 데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화끈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중심이니까. 위기 때도 항상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요. "야 법이 뭐 허용하지 않아서 못해. 웃기지 마. 일단 도와줘." 이런 거죠. 일단 사람이 살고 볼 일이지.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이죠.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볼 일이지. 그런 걸 따지고 앉아 있냐.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법과 제도, 규칙, 규정 이런 데 없으면 못 살려요. 뭐 심한 경우에는 인제 그렇다는 거고 살리긴 살리겠지만 굉장히 한국인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이런 장점은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우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인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인간은 좋은 존재예요,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의 문화증후군이 대인공포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사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해치고 죽이고 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잘 못 믿는다. 속을 알 수 없다, 저 인간. 이게 일본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그럼 한국인들은 인간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개방적으로 대하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뭐 서양인들이 오면 처음에 좀 징그러워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래 잘해 줬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한국인들은 '이방인이다.' 뭐 이런 것 중심에 일단 '인간이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대하는 거죠. 원래 홍익인간 이념 자체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지 널리 우리 민족을 이롭게 하라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인류애입니다 사실은. 뭐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인류애를 제창한 게 전 홍익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인간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정을 줘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았던 교포들이나 이런 경험자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또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 중에서 많은 게, 한국인들은 당연히 쪼끔 친해지면 낯이 익으면 정을 준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외국인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차별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안 돌려줘요. 정으로 주면 정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야 냉정한 놈들." 뭐 이렇게 평가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그런 데서 거침없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사회동포주의 뭐 인류애 이런 것들을 꼽으라면 또 한국인들이 저는 첫순위에 꼽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그러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실 때에는 완전 투항합니다. 또 완전히 베끼 들고서 막 우상숭배하듯이 달려드는데 한국인은 그런 자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외국인을 대하거나 다른 대상을 대할 때의 태도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고, 또 한국인들은 일본을 대할 때에도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이런 경향이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좀 열등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차별의식 같은 거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이 우월감이라는 것은 사실 열등감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열등감이 없이는 우월감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등하냐 우월하냐라는 판단은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이 점은 우월하고 이 점은 열등해. 이 판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문제가 돼요. 손흥민이 저보다 축구 잘한다. 나보다 축구 실력이 우월하다. 이 판단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열등감을 느껴서 막 손흥민을 죽이고 싶어 한다 내가.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열등감과 우월감은 그래서 건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열등하냐 우월하냐는 판단과 별개의 문제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질 않아요. 왜?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그걸 우월감으로 자꾸 표출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한다든가 경제력을 앞세워서 무시해 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제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90 년대를 지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쉽게 하면 돈 없다고 무시당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중에서 동남아시아 사람 오면 우월감을 드러내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뭐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병적인 현상이고, 원래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잘 평가한 적도 없고 과거부터. 또 그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뭐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대하는 원래의 태도는 굉장히 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있죠. 왜곡돼서 잘못 이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주의는 홍익인간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인류에. 그래서 인간을 다 좋아하고 인간을 다 우리가 되는데, 전체 인간 인류가 우리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바라지만 홍익인간 이념이 그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인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우리였습니다. 그게 이상사회에 대한 꿈이었고. 그래서 그걸 먼저 추구한 거지 다른 민족을 배타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제 이런 점에서 인종주의나 이런 거하고 정말 달라요, 히틀러의 인종주의 같은 거하고는. 근데 이러한 어떤 인간에 기초한 이 한국인들의 우리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막혀 있죠, 완전히. 그걸 실현하기가 힘든 사회가 돼 버렸죠. 오히려 한국 사회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개인 이기주의자들이 드글드글대는 사회. 근데 이 개인 이기주의자들도 무리를 지어서 이익을 추구해야 더 도움이 된다는 것 좀 알아요, 혼자서 추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무리를 모아요. 그걸 이제 보통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 범죄단,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또는 뭐 어떤 특권 세력, 엘리트 집단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인제 한국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처럼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그 어떤 사실 도둑들 간의 일시적 제휴에 가까운 그거를 우리주의라고 착각하고 또 우리주의라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경우에는 소위 인제 끼리끼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주의인 것처럼 왜곡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우리주의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부만 잘 먹고 잘 살자 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게 바로 우리주의예요. 우리주의는 모두가 다 가족처럼 잘 지내자, 사이좋게, 요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우리주의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인제 변질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전체주의는 변질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옛날 공장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제일 좋아하는 사장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한 가족." 이런 구호예요. 근데 엄청난 저임금에 열악한 대우, 그다음에 인격적 모독과 무시,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었던 곳인데 "우리는 한 가족." 이런 그 느낌이 안 오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야 씨 뭐 저렇게 해서 우리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거는 가진 자들의 통치술 이상의 의미는 사실 가지기 어려운데, 만약에 거기에 굴복했다, 싸워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열 받아 가지고 싸웠다든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든가 하면 상황이 좋아졌겠지만, 우리는 한 가족 구호에 굴복했어요, 싸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전체주의로 가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한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걸 부정하는 순간 맞으니까. 혼나니까. 자 그런 사회가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한국도 진짜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춰 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평등이에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고, 평등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 문화, 또 협력하고 단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면 한국인들의 우리주의가 활짝 펴 나가겠죠. 근데 그게 없는 조건에서 불평등이 극심한데도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러면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전체주의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악용되면. 그래서 우리가 되려면 주관적으로 우리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사회적 조건 기초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기초에서 우리 의식이 형성될 때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